주인의 묘에 같이 묻힌 수많은 이 유골들, 이들은 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같이 묻히게 된 걸까요? 이제 역사와 사랑에 빠질 시간, 밀하! 반갑습니다. 밀키드 친구들. 오늘은요, 고대 순장의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장이란 건 언제까지 이어졌을까? 그리고 순장은 왜 하게 된 걸까? 이 순장이란 풍습은 친구들 알겠지만, 왕이나 왕비가 이렇게 왕이 죽었을 때, 왕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시중들던 호위무사들, 시녀들, 요리사들, 그런 사람들 다 같이 묻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장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두개골 뒤통수 부분이 똑같이 파열이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은 음독, 뭔가 이렇게 도구로 인해서 죽었다던가 어린 나이에 이유 없이 죽은 그런 시신들이 많이 유골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순장의 흔적이다라고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거죠. 다행히 생매장은 아니었지만 연명국 부여부터 가야까지 우리나라에도 이런 순장의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쌤의 역사 스캔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순장이란 무엇인가? 자, 중국에도 순장의 풍습이 남아있는데 중국은 역시 스케일이 크게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장되어 있습니다. 중국 산둥 지역에 순마갱이라는 게 있는데요. 순마갱, 말마자야. 말까지 순장당했어. 권력자의 말도 함께. 이거 지금 보면은 유골이 사람 유골 같지가 않죠? 유골 보면은 이봐. 말들이야. 그래서 이만큼 많은 말들까지 다 죽었어. 아마 말들은 생매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많은 말들이 묻혀 있다라는 거. 말은 무슨 죄야? 자, 그리고 짠! 자, 왜 같이 묻었을까? 왜 순장을 했을까? 이 순장의 규모가요. 적게는 진짜 20, 30명에서 많게는 200명, 300명까지 같이 순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잔인한 거죠. 근데 신하여도 나는 죽기 싫은데 억울하게 막 뒤통수 깨져가지고 머리 깨져서 죽는다든지 독약을 먹어야 되고 그냥 왕이 죽으면은 나도 같이 죽는 거야. 너무 싫을 거 아니야. 그래서 왕이 아플 때 얼마나 불안불안하게 죽을까 봐 나도 죽어야 되니까 왜 같이 이렇게 묻혔을까? 자, 첫 번째는 고대의 부양력의 한계 때문이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때는 먹고 사는 게 일단 지금처럼 풍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왕이 이렇게 있는데 왕이 죽고 나서 그 왕의 신하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다음 왕이 올라왔을 때 그 수많은 신하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 이런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부양력의 한계로 이들도 같이 죽어줘야 된다. 이런 식의 부양력 한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왕의 시중드는 책임을 같이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순장이란 풍습이 있기 때문에 왕이 조금 아프거나 할 때 보좌를 엄청 열심히 했겠지. 그러니까 왕권 강화의 목적도 있었다라는 거야. 그들이 평소에 왕이 좀 아프더라도 시중을 엄청 들었겠지. 왕이 죽으면 자기도 묻히니까. 그래서 정말 극진히 시중을 들고 죽은 이후에도 시중 들어라 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또 세 번째, 사후세계를 중시하는 걸 할 수 있다. 죽고 나서도 누가 내 요리를 해줘? 누가 내 시중 들어? 죽고 나서도 분명히 다음 생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세 사상, 죽고 나서의 내세를 중요시하는 그런 사후세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묻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순장이 행해졌던 그런 무덤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 정말 많은 신하들이 같이 떼거지로 묻혀 있어요. 선생님이 실제로 가야에 그런 지산동 고분에 갔었는데 무덤에 보면 한 관에 가족 3명이 묻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까지 막 5살까지 같이 순장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일가족 모두가 다 순장이라는 그런 부분 보면서 좀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아, 이렇게 억지로 죽였어야 될까? 꼭 그렇게 했어야 했냐?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후세계 중시해서 죽어도 시중 들어라. 그런 식으로 순장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대 이집트에도 순장의 풍습이 남아있는데요. 이집트 제르왕 같은 경우에는 후궁 275명과 장난? 후궁이 그게 신하만이 아니라 후궁 275명. 그러니까 이제 왕이 여자들 있잖아. 왕의 여자들 다 데려간 거야. 이 여자들은 죽어서도 내 여자다. 이런 식으로 후궁 275명과 노비 43명을 순장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 피라미드 예를 들면 막 순장의 풍습이 이 피라미드도 남아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 피라미드의 미스테리, 피라미드의 저주가 그냥 있는 것 같지가 않지. 이 후궁들이 275명이 죽었으니 여기에 귀신이 나와도 할 말이 없겠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큰 규모의 순장이 고대에는 어디에나 행해졌다라는 거. 유행처럼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도 큰 스케일로 순장이 일어났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 다 때려 죽이고 같이 묻다 보니까 또 나중에는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거야. 중국은 땅덩이도 넓고 막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아깝다. 이렇게 순장으로 다 죽일 필요는 없지 않냐라고 하면서 노비로 삼으면 되지? 이러면서 이제 유교의 순장 배척. 또 유교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거, 온 가족을 다 몰살시키는 이런 부분이 좀 순장을 배척하자. 이래서 대신 만들게 된 게 진시황의 바로 병마용갱입니다. 진시황의 병마용갱 보면은 이렇게 흙으로 만든 정말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군대로. 진시황의 이 릉이 발견되고 나서 30년이 지나도 그걸 다 발굴을 못할 정도로 규모가 진짜 큽니다. 진시황 하면은 만리장성을 만든 사람이고 막 불루초를 찾았던 엄청난 왕권이 강했던 그 진시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인형으로 대체한 거야. 흙으로 만든 인형으로 대체하면서 순장의 풍습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자, 유교의 순장 배척으로 사람 대신 이러한 흙으로 만든 인형으로 대체한 진시황의 병마용갱의 모습입니다. 병마용갱을 보면은요, 여기 사람뿐만 아니라 말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흙으로 다 빚었어요. 이거 만든 사람도 고생이지. 하지만 이거 만들면서 그나마 한숨을 쉬면서 안도했을 거야. 다행히 나는 안 죽어도 된다. 이거 만드는 대신 사람을 묻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고대로 지나면서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로 넘어가면서 순장의 풍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은 그때부터는 농업 생산력이 조금 높아지면서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바에는 농업 생산력을 더 높이는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가야의 순장으로 한번 돌아와서 가야에는 어떠한 순장 무덤이 남아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면은 주곽이라고 해서 이제 주인묘예요. 그럼 주변은 1호 순장곽, 여러 순장각들이 막 주변에 있어. 보통 가야의 무덤을 실제로 가보면 이게 동그랗게 있으면 가운데 주인이 묻히고 이렇게 양 옆에 신하들이 막 묻혀 있어요. 이 신하들의 무덤은 한 관 안에 정말 여러 명, 2명씩, 3명씩 막 무대기로 묻어놨어. 그리고 가야 무덤 같은 경우에 주로 이렇게 대퇴부 쪽에 뒤통수에 다 이렇게 유골이 깨져 있어요. 머리 다 때려가지고 죽인 거지.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잔인하지 않아? 주인은 그냥 당연히 병사했거나 이렇게 죽었는데 신하들도 다 때려서. 동생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가야 무덤을 보면서 뒤통수 맞아가지고 잠깐 쓰러졌어. 근데 이제 살아난 거야. 근데 묻혀있어. 이런 사람은 분명히 있다고 본다. 왜냐면 그때는 의료기술이 엄청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죽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맥이 뭐 안 짚히는 거? 요 정도지. 그때는 허준도 오고 사실 맥박 짚는 것도 잘 안 했을 것 같아.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반생매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잔인한 거죠. 자, 그래서 대가야에 이런 지산동 고분군에서 많이 발견이 됐고요. 무덤 주인의 부인, 호위무사, 시녀 함께 묻히는 대규모의 순장묘가 가야에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는 특히 아직도 미스터리가 많이 남아있는, 가야는 정말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또 나라로 좀 각광받고 있어요. 왜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삼국이지 사국이 아니잖아. 가야는 고대 국가로 발전을 못한 상태에서 신라에게 멸망을 했는데 가야가 이렇게 하나의 국가로 못 세웠던 이유는 각각의 가야가 너무 우수한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육가야 영맹체가 이제 하나하나 너무 발전해서 뭐 가야의 문화를 보면 그런 금관이라던가 철기가 엄청나게 우수하고 토기도 정말 잘 만들었고 가야가 이렇게 순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또 권력도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오히려 신라의 순장묘보다 가야의 순장묘가 훨씬 더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가야의 문화가 참 신비하다. 그리고 선생님이 최근에 장수 지역에 이제 초청받아서 장수가야를 좀 알리는 그런 일도 했었는데, 장수가야는 어디냐면요, 전라도 전주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야 하면은 지도를 그렸을 때 이 신라가 이렇게 있고, 요 근처, 여기가 백제고, 신라고, 가야.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 근데 이 지도가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제. 여기에 가야 이제 유적지가 엄청 많이 나와서 장수군에.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이런 뭐 고령이나 여기 좀 고령 창원 요쪽 경상도 쪽에만 가야의 그런 유적지가 있고 가야는 요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백제 쪽까지 깊은 곳까지 가야의 유적지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도가 이제 삼국 지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야의 문화에 또 이런 순장의 풍습도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가야 송현동에
이제 이런 16세 소녀의 유골이 되게 아주 잘 보존된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시녀는 두개골이 깨져 있지도 않았고, 이 시녀의 이제 보면은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왜 죽었는지 사인도 나왔어요. 뭔가 음독을 했을 것이다. 독으로 인한 죽음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 유골을 봤는데, 이 시녀는 이에 뭔가 실을 이렇게 끄는 듯한 이를 많이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실을 많이 끄는 거 보니까 시녀였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릎을 많이 꿇었대요. 이 무릎 관절 부분이 많이 닳아 있었대. 그래가지고 무릎을 많이 끊고 이를 많이 사용해서 이게 바느질을 많이 했던 시녀일 것이다. 그런데 16세에 왜 이 시녀는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러면서 복원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가야 소녀가 1500년 만에 이렇게 환생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요즘 테크놀로지로 이렇게 복원을 했는데 얼굴이 예쁘다는 거죠. 근데 이 외모가 거의 80% 일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윤은혜를 닮았다, 예쁘다 이러면서 가야 소녀가 실제 창녕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가야 이렇게 소녀를 환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복원을 했을까? 이 가야 소녀의 이 유골인데, 이 유골 가지고 의학적인 증거로 유골 CT 촬영을 하고, 이런 유골이면 근육을 입혔을 때 이런 얼굴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 16세의 표본들을 다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거기다 살을 입히고, 이제 3차원 스캔을 해서 굴곡에 맞춰서 디지털 복원을 통해서 이렇게 딱 밀랍으로 해서 이렇게 입히고, 인체 복원까지 완벽하게 해서 결국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하죠.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어느 정도 유골만 나와도 그 사람의 외모까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면 물론 범죄자를 잡을 때도 그런 식으로 좀 쓰고 있죠. 유전자라든지 아무튼 이런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만약에 그 범죄자가 이제 유골로 나오더라도 얼굴이라도 이렇게 또 복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얼굴을 복원했는데 예뻐. 그리고 심지어 8등신이야. 키가 150 몇 밖에 되지 않아. 152인가 밖에 안 되는데도 얼굴이 되게 작대요. 그래서 가야 여인들이 되게 예뻤다. 이런 얘기도 막 하면서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어. 가야의 8등신 소녀. 그리고 이름도 지어줬어. 이게 송현동에서 나온 고분이라서 얘 이름은 송현이야. 송현이. 이 송현이를 보기 위해서 창녕박물관이 요즘 인기가 많습니다. 창녕박물관에 이 송현이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복원을 한 거야. 이 송현이의 유골을, 실제 유골은 아니고 이제 전시를 한 거 유골인데, 이 유골이 이렇게 사람으로 복원을 한 거야. 전신을 다 복원을 했어요. 16세에 순장당한 가야 소녀는 송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서 창녕박물관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키는 요 정도지만 얼굴이 아주 작고 동그랗고, 그리고 8등신이고, 아무튼 이런 모든 걸 다 그대로 복원했다고. 신기하죠? 그래서 나중에 창녕박물관 갈 일이 있으면 친구들 꼭 송현이를 보고, 좀 어떻게 보면 슬프기도 해요. 얘는 한창 이렇게 젊은 나이에 순장당했다는 것도 안타깝고, 그래서 이런 식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복원을 한 예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대에서 유행했던 한 가지 더 TMI로 하나 알려줄게요, 선생님이. 이 가야는요, 정말 미스테리한 게 많이 남아있는데, 가야인은 우리나라 최초로 또 성형을 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에도 성형을 했다라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데요. 가야인은 어떠한 성형을 했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편두가 성형입니다.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딱 태어나면, 신생아 태어나면 엄마들이 뒤통수 약간 좀 짱구로 만들어야지 뒤통수가 너무 납작하면 안 예쁘다. 그래서 애를 옆으로 재우거든요. 옆으로 재우고 약간 좀 머리를 눌려주면 짱구가 되면서 얼굴 여기가 좀 좁아진대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전 선생님 친구 중에서 그런 거에 되게 집착하는 엄마가 있어가지고, 내 친구네 딸 셋이 다 얼굴이 좁아. 그리고 약간 짱구야. 그 대신 뭐를 얻었냐면 덧니를 얻었어. 여기가 너무 좁아지니까 덧니가 되게 심해. 그러니까 진짜 그런 식으로 좀 어렸을 때 누르면 그게 된다는 거야. 아기 때는 머리가 말랑말랑해가지고요. 천공이 있고 숨 쉴 때 보면 여기가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그럴 때 살짝 누르면 두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가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두상을 만들었냐면, 이마에다가 큰 돌을 얹어. 아기한테 죽지 않을 정도의 그냥 돌을 얹고 그 뒤에 묶어. 그래가지고 이마를 이렇게 넓적하게 만들고 뒤통수가 뿅 나오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저게 뭐가 예뻐 싶은데 그게 유행이었대. 그래서 가야의 귀족, 소녀, 너노 나도 할 거 없이 다 편두의 풍습이 있어서 이런 이마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이마 요즘 비슷한 연예인 있죠. 박명수 씨.
박명수 씨가 이제 가야인으로 태어났으면은 그때 당시 유행했던 두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마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편두 풍습이 가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나타났고요. 아프리카에 아직 부족도 이런 편두 풍습 남아있는 부족도 있어요. 아몬드 머리처럼 이렇게. 이것도 역시 이마를 눌러가지고 머리를 길쭉하게 만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긴 이집트. 이집트에 남아있는 미이라나 아니면 이집트의 동상에도 편두의 풍습이 남아있어요. 이마를 누르고 이렇게 볼록하게. 그래서 또 여기서 또 외계인 얘기를 하죠. 이건 외계인 머리랑 비슷한데 이들이 분명히 외계인이 그런 우수한 테크놀로지를 막 전수하고 외계인을 숭상하다 보니까 외계인 머리를 똑같이 따라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냐라는 TMI 설도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이러한 머리를 가야인들이 했다라는 것 두개골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참 가야의 문명이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겠구나. 정말 그 가야에 남아있는 그러한 철기 기술이나 뭐 철제를 재련했던 기술, 그리고 금관이나 뭐 이런 것도 보면 정말 우수한 문화가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야인, 고대에서 유행했던 최초의 성형 수술이 편두의 풍습이라는 거, 이것이 가야의 순장 유골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편두 풍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판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누르면 머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예안리 출토 편두 인골들이 다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면은 이게 지금 중국에 남아있는 삼국지 위서동리전 이런 건데 여기 보면 모두 머리가 납작하다 했다. 지금도 여기서부터 읽어보겠다. 아기가 태어나면 머리를 돌로 눌러서 머리를 납작하게 했다. 지금도 지난 사람들은 모두 머리가 납작하다라고 중국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기록으로도 편두 풍습이 있다라는 거, 유골로도 증명이 됐고 진안이 뭐가 됩니까? 가야가 되죠.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여기 사만시대였고 여기가 마한이고 마한이 이제 백제가 되고 그리고 여기 변한 여기가 진안입니다. 진안이 이제 신라가 되기도 하는데 진안의 일부가 또 가야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요쪽 일대가 이제 편두 풍습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기록에도 남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최초의 성형 수술이 편두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 이거 참 신기해요. 깊이 이야기하다 보면. 자, 오늘은 이런 이런 편두 풍습뿐만이 아니라 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순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참 잔인한 역사, 흑역사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권력자의 힘을 과시했다라는 거, 사후세계를 중시했다라는 거, 고대에는 참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인권이란 없었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순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물들이나 그리고 편두의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고대의 사람들의 모습도 다시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우리 순장에 대한 풍습, 순장은요 우리가 부여의 순장, 고구려의 순장, 가야의 순장 이렇게 외웠었는데 오늘은 좀 순장에 실제로 그때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준비해 봤어요. 자, 이것만은 내 머릿속에 저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장이란 무엇이냐? 왕이나 귀족이 죽었을 때 신하나 그런 종들을 함께 묻던 장례법을 순장이라고 한다. 고대 풍습이라고 할 수 있죠. 사후세계를 중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묻었다라는 거죠. 이런 문화에서 주로 나타나는 풍습이다. 이집트에서도 나타나고 중국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순장, 수메르 문명에서도 순장의 풍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서아시아에서 나타났고 이집트, 중국 여기서 그런 데서도 나타났다라는 거. 중국은 점점 순장을 안 하게 되면서 그런 진시황의 병마용갱처럼 인형을 만들어서 같이 묻기도 했다라는 거야. 자, 우리나라의 순장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나라가 부여입니다. 부여의 대표적인 풍습 순장, 100명까지도 순장을 했고요. 껴묵거리도 많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 가야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가야, 다양한 순장묘가 발견이 되고 있고 아까 그런 가야 소녀, 송현이를 복원하기도 하는 요즘에 가야의 문화를 좀 많이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가야 문화를 복원하고 가야 문화사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자, 오늘은 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어때요, 친구들? 내가 그때 노비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순장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려고 하는 것보다
약간 좀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역사를 공부하면 어떨까 준비해봤어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나 귀족이 죽었을 때 살아있는 신하나 종을 같이 묻는 거, 오늘 계속 이야기했던 거 바로 순장이죠. 순장이라 하는데 주로 껴목걸이와 함께 나타났다. 연맹왕국 부여에서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요즘 발견되고 있는 신라 바로 옆에 있는 땡땡에서도 대규모의 순장요구를 발견됐다. 바로 가야의 순장묘에 대해서도 우리가 훑어봤죠. 자, 오늘은 순장과 또 가야 사이의 이런 미스테리, 또 편도의 풍습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봤습니다. 역사라는 건 이런 교과서에 있는 뭐 순장 이렇게 외우는 그 한 단어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많이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거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친구들이 오늘 좀 이런 고대사에 대한 흥미를 가지면서 연맹왕국을 공부할 때, 그리고 우리가 가야에 대해서 배울 때도 조금 더 흥미있게 다가가서 내가 좀 제대로 좀 공부해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역사를 공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Q&A 이용해서 질문 올려주시고요. 다음 역사 스캔들에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사 스캔들에서 만나요. 친구들 안녕.